안녕하세요. 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들 기겁을 하실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힘든 세월이 다 지나고 나니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과거에 액땜을 한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외동으로 자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너무 행복했고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살아왔던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항상 건강하셨고 저희 집안의 가장이셨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암에 걸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이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땐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고, 그날부터 저희 집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침울해졌고, 집은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죠. 특히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찍으러 간 날, 저희 가족은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애써 카메라 앞에서 해맑게 웃으시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사진을 찍으시면서 일부러 더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나 때문에 침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의 해맑은 웃음을 보고 다들 그저 나와의 추억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시며 사람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울길 바라지 않으셨죠. 그저 자신과 있었던 기억을 되새기며 추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참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고 저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절대 슬퍼하지 말라고 했고 울지도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애써 저희 앞에서는 해맑게 웃으셨지만 혼자 화장실에서 오열을 하셨던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우연히 아버지 몰래 안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저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아버지는 끝까지 저희 앞에서 웃으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집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았죠. 어머니는 한동안 아버지의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셨고 집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제가 더 힘들었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봤어요. 엄마, 하늘에서 아빠가 엄마 이러는 거 원할 것 같아? 아빠는 엄마가 씩씩하게 잘 사는 걸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힘내고 열심히 살아서 아빠 옆으로 가자. 어? 이 말을 하며 어머니를 열심히 응원했죠. 어머니는 저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셨는지 밖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완전히 떨쳐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겨내보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다시 저와 어머니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저씨를 데리고 오셨어요. 처음 본 아저씨였는데 어머니는 대뜸 재혼을 한다고 하셨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남자와 재혼인가요? 저는 어머니가 아직 아버지를 잊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직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어머니는 그 아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레 새아빠가 생겼고 저희 셋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었어요. 새아빠와 저는 어색한 부자 관계였지만 그래도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창 그때 사춘기여서 부침성이 없었는데 그래도 새아빠가 많이 도와주셨죠. 그렇게 셋이서 얼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인생이 이럴 수 있나요? 정말 뜬금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목욕탕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셨는데 물길에 미끄러져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뇌진탕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난 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어머니까지 잃게 된 저는 삶의 낙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저한테 뺏어갈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니까지 데려가시는지 하늘이 너무 미웠죠.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새아빠와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어색한 관계였는데 어머니가 중간에 안 계시니 더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새아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온 여자는 다름이 아니라 새아빠의 전처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새아빠의 전처는 자신의 자식들도 둘이나 데리고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왔어요. 자기네들 가정을 다시 합친 격이죠. 저와 상의도 없이 행동을 하시니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새아빠의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제 방을 차지했고 그 여자와 새아빠는 저의 부모님이 쓰시던 안방을 썼어요. 저는 창고와 비슷한 방으로 쫓겨났죠. 바퀴벌레와 쥐가 득실득실하면서 보일러도 안 되는 방 말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저는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 집을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4인 상인 식탁에서 한 번도 5명이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 집에서 저는 왕따였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바라던 독립을 했어요. 새아빠는 마지막 용돈이라며 저에게 300만 원을 쥐어주었고 저는 그 돈으로 시작했어요. 이미 새아빠는 제 등본에 없었고 저의 부모님은 서류상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밖에 없었기에 가족의 연을 끊는 건 아주 쉬웠죠. 최대한 집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여유 따윈 없었고 바로 일자리와 잘 곳을 구한 뒤 악착같이 살았어요. 혼자 사는 게 몸이 더 고단하긴 했지만 심적으로 더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새아빠가 자신의 가정을 다시 합치고 나서 한 번도 못했던 부모님의 제사도 다시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중후반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면서 돈을 모았죠. 당연히 새아빠네 가족들과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와 다르게 아주 부유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집안이 금수저였기에 저와는 전혀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었고 결혼까지 고민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할 따름이죠. 솔직히 연애를 하면서 그 남자의 경제적인 배경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고 제가 며칠을 고민하는 금액을 이 사람은 고민도 안 하고 결제했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받은 것도 많았고 저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는 게 저한테는 복에 겨운 일이니까요.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에서 저를 허락해줄 리가 있나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며 뺨도 때렸고 물사대기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 현실에서도 존재하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막무가내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건지 시어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결국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저보고 신데렐라라며 남편 복이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제가 봐도 제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희의 신혼생활은 뜨거웠고 서로에 미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아주 많은 축하를 받았고 남편도 저를 많이 돌봐주었어요. 제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새벽에 차를 끌고 가서라도 꼭 사와 주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때는 딸기철이 아니어서 어떤 곳을 가도 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새벽에 갑자기 차를 끌고 나가더니 딸기를 구해왔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당신과 우리 아기 먹고 싶다는 거 내가 다 구해올 테니까 말만 해. 이런 말을 해주는 남편을 만나니 저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임신하는 기간 내내 너무 잘 먹었던 탓일까요? 거의 출산이 임박했을 당시에 저는 살이 너무 많이 쪄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숫자였죠. 주위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다 빠질 거라고 했지만 출산을 해도
제 몸무게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많이 부풀었죠. 저는 태생부터 마른 편이라 한 번도 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도 너무 낯설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저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저의 모든 모습을 다 사랑해 줄 줄 알았던 남편은 180도 변했어요.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말하는 건 기본이었고 여자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배고파서 밥을 먹고 있으면 그만 먹어라 하고 밥그릇을 치우는 건 물론이었고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괴물 같다고 했죠. 아이에 대한 애정도 전혀 없었고 어딜 그렇게 나다니는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잠금장치가 있었고 항상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죠. 솔직히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밖에서 누구와 뭘 하는지 딱 봐도 티가 났어요. 남편의 뒷조사를 몰래 해보니 정말 제 예상대로더라고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여자들을 말이죠. 공식적으로는 다른 기업의 딸과 만나고 있었는데 그 여자 몰래 노래방 도우미의 학생들까지 다른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사진에 찍힌 여자들을 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 여자들과 매일 똑같은 모텔을 가는데 화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우리 애 생각은 안 해? 어떻게 애 아빠란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나 만나고 다닐 수 있어? 아이가 커서 아빠를 보고 뭘 배우겠어. 당장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히. 이 말을 하니 남편이 갑자기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죠. 야, 너 돌았냐? 상황 파악이 안 돼? 나 너 같은 괴물이랑 말 섞기도 싫어. 살이 이렇게 디룩디룩 쪄서 어디 여자로 보이긴 할 것 같냐? 뭐? 가정에 충실하라고?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해. 나 너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할 거야.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딸 알지? 그 여자랑 살 거라고. 그 여잔 너랑 다르게 몸매도 좋고 돈도 많아. 너 같은 거지 같은 애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짓이야. 알아? 너 그 더러운 몸으로 어딜 나랑 한 지붕에서 살려고 그래? 당장 이혼해. 남편은 저에게 이 말을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 말을 듣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이 박혔습니다. 그날이 여자로서 자존감을 바닥치던 날이었죠. 연애 때만 해도 저밖에 모르던 남자가 한순간에 저보고 더럽다며 괴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괴로웠고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오는 족족 눈앞에서 바로 찢어버렸고 절대 도장을 찍지 않았죠. 그렇게 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찢은 이혼 서류가 몇 장인지도 모를 만큼 많이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저에게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 그래. 너 같은 거지들은 어떻게든 나 같은 사람 옆에 붙어서 돈만 빨아먹고 싶겠지. 내가 너 돈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하자. 그리고 우리 애도 내 호적에서 빼. 양육비도 두둑히 매달 보내줄게. 남편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제 앞에서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는 그 사람을 보니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 남편과 만나는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의 딸인 그 여자 말이죠. 저와 온갖 비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당당히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언니는 자존심도 없나 봐요. 우리 오빠랑 언니 같은 여자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오빠 옆은 제가 더 어울려요. 그리고 저희 지금 결혼 준비 중이어서 얼른 이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좋게 말하지만 나중엔 제가 뭘 할지 몰라요. 아, 그리고 언니 자식이 다니는 유치원, 저희 기업 유치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저희 아빠한테 한마디만 하면 언니 자식 위험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 여자는 아주 당돌하게 제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리 건드려도 상관이 없었지만 제 아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건 가만둘 수 없었죠. 저도 모르게 제 앞에 있던 유리잔을 들었고 그 여자는 순간 흠칫하더니 저는 냅다 유리잔에 있던 물을 그 여자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물사대기를 맞은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저는 유유히 그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바랬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어떡하나요?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며칠은 찜질방에서 아이와 같이 살았지만 그것도 오래 버티진 못했어요. 집에서 들고 나온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갔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돈이 떨어져서 찜질방에 계속 있을 수 없었고 아이와 함께 길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곳이 떠올랐어요. 바로 제가 예전에 살던 집입니다. 그때 새아빠네 가족이 저희 집을 다 장악해서 제가 눈치껏 나왔던 그 집 말이죠. 과연 제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면 받아줄까 싶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대뜸 나타나서 걷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어이가 없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따윈 없었고 제 아이를 봐서라도 엄마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아빠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는 전부 백발이 되셨고 새아빠네 전처분도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짐가방을 들고 서 있으니 한 번에 눈치를 채셨나 봐요. 제가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부탁하러 왔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새아빠의 전처는 저를 문전박대하셨어요. 갑자기 집에서 소금을 들고 오셔서는 저와 아이에게 냅다 뿌리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꺼져! 몇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걷어달라고 찾아? 당장 꺼져! 이 말을 하시는 걸 새아빠가 겨우 막으셨죠. 그런데 두 분이서 저희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아빠네 전처분은 그 여자 사망보험금도 우리가 못 받았는데 저 여자를 우리가 왜 보살펴줘? 당신 미쳤어? 당장 쫓아내!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말이 없어서 새아빠가 가져가신 줄 알았어요. 제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새아빠는 겨우 현관문을 닫고 저와 아이 앞에 섰고 조용히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새아빠는 저에게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주시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 네 가족 아니다.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네 엄마한테 속은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분해. 썩 꺼져! 이 말을 하며 저와 아이의 등을 떠밀었죠. 저와 아이는 다시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길을 걷는데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아무도 저희를 반겨주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따라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웠어요. 저와 아이는 길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네요. 아이는 빵을 먹으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제 어깨에 기대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겨우 울음을 멈췄죠. 그런데 한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혹시 무서운 사람일까 싶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는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추운데 왜 여기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따뜻했고 그 순간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에 자고 있던 아이도 깼죠. 그 남자는 저와 아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했고 저는 낯선 사람이라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달랐어요. 맛있는 거라는 말에 반응을 해서 그 아저씨를 따라가자고 했거든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했죠. 그럼 근처 국밥집이라도 가서 사줄 테니 먹자고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저에게 어서 가자고 하고 있었고 저는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을 거란 생각에 그저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24시간 국밥집에서 저희에게 국밥을 사주었습니다. 제 아이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저는 한 입도 먹지 않았죠.
솔직히 의심스러웠고 대체 왜 이렇게 잘해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에게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명함을 보니 변호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자신은 이런 사람이니 의심하지 않고 맘껏 식사를 해도 괜찮다고 했죠. 제가 끝까지 먹지 않으니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고 저는 그제서야 한술 뜨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오셔서 5만 원짜리 2장을 주셨어요. 아까 그 남자가 전해주래요. 찜질방에서 씻고 따뜻하게 자라고 전해달라던디? 그 남자는 저희 모르게 돈을 맡기고 갔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계속 저희를 찾아왔어요. 계속 밥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주면서 말입니다. 제 아이와는 금방 친해졌지만 저는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는 건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전남편과 재혼하는 그 여자의 전남편이었어요. 저에게 물사대기를 맞았던 그 여자의 전남편이었죠. 그 남자는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였던 제 전남편을 고소하려고 알아보던 와중 저를 알게 되었고 같이 손을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잘해주었던 거였죠. 그 사람의 사정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남자는 좋은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죠. 바로 자기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말입니다. 그곳은 숙식도 제공하고 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솔직히 솔깃하기도 했고 이렇게 집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인생도 너무 지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는 그 남자의 법률사무소로 들어가게 되었죠. 제 업무는 아주 간단했어요. 단순히 문서 작업을 하고 손님이 오면 커피를 타는 그런 일이었죠. 그 남자는 너무 따뜻하고 정말 잘해주었어요. 월급도 받다 보니 돈도 점점 쌓이게 되었죠. 그렇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시간도 금방 흘렀습니다. 어느덧 그 남자와 일한 지 반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남자와 일하는 동안 많이 친해졌고 제 아이와도 자주 놀러 다녔어요. 가끔 저를 대신해서 아빠 역할도 많이 해주어서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그 남자는 둘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 남자에게 처음 하게 되었죠.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그 남자를 만나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면 후회할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훌훌 털어버린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고 그 남자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인생에 미친 사람들밖에 없었네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 말을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는데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한 번도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그 순간 서로 사랑이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둘은 그들에게 복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를 도와준다고 했고 자료 수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에 대해 조사하던 중 제 앞으로 8억이란 돈이 있다고 했죠. 저는 생판 처음 들어보는 금액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출처는 바로 저희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이었죠.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새아빠의 명의로 해놓은 척을 하고 저로 해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번에 새아빠가 저희 어머니한테 배신당했다고 했던 거죠. 그 순간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드디어 고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아빠가 살고 있는 그 집도 바로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저는 이걸 왜 이제서야 알았던 걸까요? 그 남자는 저를 너무 축하해 주었고 저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남자 아니었으면 평생 이 사실을 몰랐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결혼식인 제 전남편과 그 남자의 전 와이프에게 말이죠. 제가 예전에 전남편의 뒷조사를 했을 때 알게 되었던 불륜 사진들을 결혼식 축의금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봉투 뒤편에 제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며칠 뒤 전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혼 후 한 번도 연락을 했던 적이 없던 사람인데 이렇게 연락이 오니 신기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전 남편은 저에게 한 카페로 나오라고 했고 저는 바로 나갔어요. 이혼을 했을 때와 다르게 저는 살이 많이 빠져서 예전 몸무게와 비슷한 체형이었고 살을 빼고 전 남편을 처음 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가 난 표정은 사라지고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당신 몰라보겠다? 살 많이 빠졌네? 저는 남편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냅다 뺨을 때렸습니다. 전 남편은 뺨을 부여잡고 저한테 쌍욕을 날렸지만 저는 반대쪽 뺨도 때려버렸죠. 야, 너 미쳤냐? 너 여기 CCTV 수집해서 고소할 거야? 그래, 해봐. 내가 그거 하나 무서울 것 같니? 고소해. 야, 너 고소 한 번 당하면 나한테 줘야 할 돈이 얼만지는 알아? 네가 감당할 수준의 돈이 아니야.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 어때? 저는 절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전 남편 앞에서 피식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정강이를 세게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새아빠가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을 올렸어요. 아주 상상도 못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새아빠는 저한테 전화가 왔죠. 집주인님, 갑자기 전셋값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미리 사전에 말을 해주셔야죠. 아저씨, 저예요, 그 집주인. 전셋값이 너무 올랐죠? 제가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요. 전셋값 못 내시면 얼른 나가주세요. 새아빠는 말도 제대로 못하셨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뒤 정말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저는 일시불로 남편한테 입금했어요. 전 남편은 그 돈이 어떻게 났냐며 당황해했지만 저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새아빠네 집은 얼마 뒤 집에서 나갔고 저는 그 집을 싹 다 리모델링했어요. 그리고 저와 아들, 그리고 저의 새로운 남편인 그 남자 셋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신혼부부가 되었죠. 아마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이런 통쾌한 복수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옆에서 저에게 힘이 되어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고맙습니다. 저와 남편은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파혼을 당했다고 해요. 제가 끊임없이 그 사진들을 예비 신부와 그 가족들한테도 보냈거든요.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죄짓지 말고 사시길 바래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